사람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경 비상등을 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스님이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조심스럽게 받아듭니다. 길 위에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자기 안의 물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약 7cm 높이의 작은 함. 은으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제함에 있던 보기 드문 보물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리함은 지난 81년부터 삼성문화재단에서 소장해 오던 것입니다. 이 사리가 현등사에 계시다가 어떤 인연인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밖에 좀 나와 계셨습니다. 사리함 겉면에는 원래 있던 자리를 알 수 있는 운악산 현등사란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리함이 25년 만에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돌려주신 계기, 예? 계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가평 현등사. 다시 돌아오는 사리함을 막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신라 때 세워진 이곳 천년사찰에서 사리함이 사라진 것은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함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9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한 전시의 자리였습니다. 전시 당시 사진에도 운악산 현등사란 글씨가 보입니다. 이후 불교계는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이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이니까 좀 더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이제 회의론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현등사 사리고 부처님 사리가 갖는 이제 상징성 또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뭐 그건 뭐 삼성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 큰 단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줘야 되는 물건이고 매매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매매 행위를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불교계의 반발이 있자 삼성문화재단이 조계종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1470년에 이 사건 사리구가 현등사 3층 석탑 개수 시 복납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때로부터 약 535년 후인 현재에도 신청인이 여전히 위 사리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981년경 망 이병철은 해방 전부터 골동품을 수집, 소유하던 김모 씨로부터 골동품을 취득했는데 그 당시 이 사리구도 함께 취득했던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약 1년 3개월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7월 법원은 현재 현등사가 사리봉환 당시의 현등사와 동일하지 않다며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문화재단 측이 갑자기 사리함을 현등사에 되돌려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가 원래 봉안되어 있던 운악산 현등사에 봉안되어야 한다는 점의 인식을 같이 하여 사리와 사리구를 현등사에 봉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봉안하시기로 하신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삼성 쪽에? 이 사리는 그 현등사에 봉안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 점을 지금 같이 했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인식이 바뀌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건 뭐 생각. 삼성문화재단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일까? 현등사 사리함 반환 운동을 주도해온 해문 스님은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다며 취재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등사 사리함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부터 81년 사이에 사리움을 훔쳤습니다. 4명이 함께했고 파매책에게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도굴품이라는 것을 이제 삼성 측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고 또 본인이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되고 유통되었다라는 도난 문화재다라는 걸 이제 사회의 경각을 알려주었다는 면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그런 편지였죠. 편지를 보낸 서 씨는 누구일까?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강신태 반장은 2001년 서 씨를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웬 이유가 쭉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상당히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에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 인테리어를 한 것 같아요. 하다가 늦게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배웠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박물관이나 유물 전시관 같은 걸 많이 그런 거 보면 어떤 대단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가 문화재를 훔쳤다는 장소 중엔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호암미술관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지난 10월 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 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KBS 추정 60분에서 왔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인터뷰를 수락하면서 서 씨는 자식들에게 어두운 과거를 모두 토해내고 속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작진에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 교도관의 안내를 받은 서 씨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문화재 절도 경력만 28년에 이르는 전문 도난범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현등사 살해함을 훔쳤다는 범죄 사실을 왜 스스로 털어놓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리로 갔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현등사에 제가 그 탑속에서 갖고 온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밝혀드린 겁니다. 그는 석탑 속의 살해함을 어떻게 훔친 것일까? 서 씨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4명이 스님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린 후 석탑 위쪽 옥괴석과 탑신부를 들어올렸고 그 안에서 살해함과 불경 등을 함께 꺼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현등사 3층 석탑을 보이고 그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등사 3층 석탑과 가장 비슷한 모양과 크기의 석탑을 선택한 후 그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지만 소문 없었습니다. 잠시 후 틈이 벌어집니다. 전문가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니까 그렇지만 이 찾기로 사면 갖다가 다 넣고 올리면 똑같이 일정하게 똑같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훔친 살해함을 어떻게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게 된 것일까? 이거 서비스로 그냥 준 겁니다. 이거 물건을 저희 불경을 살 때 판매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인지 삼성 측으로 갔는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유통을 통해서 이거를 샀는지 저는 알 수도 없지만은 서비스로 준 게 좋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훔쳤다고 스스로 밝힌 서 씨. 그런데 그가 지난달 중순 제작진 앞으로 이 같은 별도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편지는 모두 14장으로 자신이 그동안 훔친 기록을 적어놓았습니다. 오늘 추정 60분에서는 서 씨가 세상에 처음으로 털어놓는 문화재 전문터리 3개를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지를 확대해 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4장 가운데 자신이 문화재를 훔친 곳이라고 밝힌 부분만 확대했습니다. 네. 대략 40여 군데로 사찰과 박물관입니다. 서 씨는 그동안 수백 곳에서 문화재를 훔쳤는데 네. 기억을 더듬어 좋은 물건이 나온 곳만 적었다고 합니다. 저 내용 중에 OK라고 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중에서 특히 고가의 물건이 많이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네. 서 씨가 훔쳤다고 밝힌 사찰 가운데는 그동안 서 씨를 조사해온 문화재청 강신태 반장도 처음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물건 가운데는 전문가들조차 놀랄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 발행본만 1,30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도서관입니다. 이곳 금고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한말 프랑스 대사가 사들인 후 본국으로 가져간 이 책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직지는 서양 최초의 금속 칼자본보다 약 80년이나 앞섭니다. 전문가들은 시가로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 씨는 1년 전 해문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도굴한 물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스님은 믿으시겠습니까? 직지보다 앞선 금속 활자 불경입니다. 서 씨는 제작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공소시효가 내년 4월에 끝난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99년입니다. 98년이나 99년 요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99년도가 맞을 겁니다. 내년 4월이면 이게 끝나면. 왜냐면은 저희가 재판 판결을 받은 게 2001년도에 그게 기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해에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한 것이거든요. 서 씨는 한 사찰의 불상안에서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불상을 훼손해 직접 꺼냈다는 것입니다. 불상 안에는 만들 당시 신도들의 발언문과 불경 등을 함께 보관하는데 이를 복장유물이라고 합니다. 송광사에서 사천왕상을 보수하면서 찍은 화면입니다. 불상 안에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복장유물을 꺼내고 있습니다. 복장유물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이 어렵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전문 터리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 씨가 훔쳤을 당시 이 물건을 감정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지방 도시에서 만난 박 씨는 40년 경력을 자랑하는 이 바닥에서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3, 4년 전부터 아예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칠순을 앞둔 노인이 혼자 사는 방은 남루해 보였지만 방안 곳곳에는 아직도 예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 씨가 훔친 물건을 감정했다는 그는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는데 직지보다 더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게 한 160년 앞설 것 같아요. 직지보다? 예. 그 간기가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간기도 잊어봤어요. 근데 160년 정도? 예. 앞서는 것은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집에 와서 도록을 봤거든요. 나무 활자와 금속 활자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 활자는 글자에 나이테 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실수했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1년이나 한 수백 건을 보기 때문에 그만 알지 뭐. 혹시 선생님이 실수할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요. 그건 내가 본 것은 금속 활자가 틀림없어요. 그때 아마 5, 60대. 물건은 그 후 어디로 갔을까? 그는 서 씨가 감정을 받은 직후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틀인가 사흘 후에 전화를 하니까 팔았다고 그래요. 3천만 원 받고서 팔았다고. 이거 그냥 준 거지 뭐. 가서 주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활자보냐 하니까 몇 장 남겨 보더니 바로 2,500을 현금으로 계산이 끝나가지고 왔어요. 7년 전 서 씨로부터 물건을 샀다는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간상인. 그는 지금도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널찍한 가게 안은 도자기를 비롯해 불교 미술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 쌓아둔 고서들도 보였습니다. 서 씨에게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산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낭설이네. 그런 물건도 없고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없고. 책은 그때 뭐 아니 사신 거? 그렇습니까? 샀는데 별거 아닌 거라요. 그거가 뭔 거라요. 이거는요 허위유포라요. 실제 그런 게 있으면 엄청난 일입니다. 대한민국도 시골로 나가면 제거돼요. 지저지는 홍 씨가 문제의 물건을 구입했던 즈음 홍 씨로부터 고서 감정을 의뢰받았던 대학 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 교수는 감정을 의뢰받고 책 한 부를 복사해 둔 것이 있다며 취재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고려 금속 활자의 여부라고 이야기되는 논란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홍 씨가 남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책입니다. 남 교수는 금속 활자가 아닌 조선시대 나무 활자로 찍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도 뭐 도저히 이거는 맞질 않으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정말 직지보다 더 빠른 금속 활자 이러면은 만약에 그걸 뭐 가격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는 이걸 구입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홍 씨가 매입한 후 남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이 책은 서 씨가 팔았다는 책과 동일한 것일까? 물건을 훔쳤던 서 씨와 1차 감정을 했던 박 씨에게 이 책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이유를 들어 다른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틀려요. 왜냐면 크기 자체가 벌써 틀려요. 글자가 꽉 찼습니다 이렇게. 여백이 없어요? 아래 예. 여백이 없어요? 여백은 이제 요 위에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이 맞습니까? 아니, 왜 그게 어떻게 아닙니까 이 책이? 이 전문책이 공백도 틀리고 공백이 어떤데요? 이것이 더 넓어요. 이거보다? 더 넓어요? 네, 아래보다. 실제로 고려 금속 활자본인 왼쪽의 직지는 나무 활자본보다 여백이 많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최종 구매자를 확인하기 위해 홍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건 내가 사실은 돌아가신 죽은 사람 줬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지금 최 씨한테 팔았다는 매매 계약서 있습니까? 여기 방금 계약서 하나도 쓰면 왜안 쓰니까 이쪽에서 왜 그랬습니까? 이건 뭐 선생님이 했잖아요. 뭐 이런 물건인데 그걸요? 계약서 받고 파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 물어보시고 가라다 있는가? 문화재청에서도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의 존재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사를 벌여온 기록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내사 기록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홍 씨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최종 구매자로 제3의 인물이 지목돼 있었던 것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가니까 죽은 최모 씨한테 또 팔았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이제 작물 취급하는 사람들이 수법이지. 뭐 다 죽은 사람 되는데 말이 없죠. 죽은 사람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화 사건은 많이 끊깁니다. 다른 거 틀려서 진짜 절치범을 도둑놈을 잡아 도굴범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긴단 말입니다. 악기 말대로. 뭐 죽은 사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어느 절에 가서 어떻게 훔치셨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절이라 그러면 이 절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좀 어느 사찰 거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가 편지에 밝힌 범행 장소들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도난 사고를 당한 사찰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99년 9월 3명의 복명 강도가 법당 안의 모든 불상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도난당했는지 주지 스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부사놓고 그래가지고 고수 이제 싹 다 해가지고 이러는데 전부 손 안 대는 게 없어. 근데 뭐가 나온지 알 수가 없어.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야. 97년 3월 도난 사고가 있었던 이곳 역시 분실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큰 불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복장 유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경적으로는 약 한 300, 400점. 그리고 이제 사리.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한테 아직 고경을 많이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뭐 반지나 귀걸이나 그런 게 좀 있겠죠. 고문서를 연구하는 서지학회장 송일기 교수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되게 그 13세기 초기에 전반 이 무렵에는 거의 뭐 인쇄되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게 이렇게 점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60년 앞섰다면 1210년대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점이면 충분히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인쇄, 금속활자 인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서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적시한 서 씨의 주요 범죄 사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99년 훔친 불경 한 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소를 못했지만 이제 그걸 심증을 가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나는 어느 정도 믿으면 갑니다. 믿으면 가서 나름대로 진짜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변 관련돼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 않았으면 저 교수나 어디에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분명히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경매 내보내려고. 왜? 내년 4월에 공소가 끝나면 떳떳이 지네들이 판매를 해. 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속 활자본 역사를 새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훔쳐서 팔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샀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손 PD, 네. 서 씨와 중간 상인은 서로 자신들이 주장에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관계자는 서 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 매매자가 정말 서 씨로부터 구입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서 씨와 감정인의 주장뿐입니다. 네. 그러나 1%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서 씨는 자신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금속 활자본이 세계 최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장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직지보다 약 80년 늦게 발명된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시가 10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이거보다 더 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궁금한 것이 이 전문 터리범들은 귀한 문화재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고 또 누구의 지시로 훔쳤는가 하는 점인데 서 씨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예, 전문 터리범이 직접 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중간 상인의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서 씨는 중간 상인을 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를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봅니다. 살펴봅니다. 6.25 때 뭐 불나지 않았나, 임진왜란 때 불나지 않았나, 또 기타 보고 또 사실 모르는 거니까 속에 있는 건 뭐가 들었는지 그 손이 탔는지 안 탔는지 다른 사람 손이 탔는지 안 탔는지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 부처님 보면 알고 있습니다. 재력가들이 직접 본인한테 저 물건을 훔쳐라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매매하는 거 저희 위에 바로 상선들한테 그런 지시가 오는데 저 상선이 물어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위에서 말을 자방에서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말로 나 뭐가 필요하다 재력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다 듣고서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문화재를 구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PD, 네. 어떤 내용을 취재했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찍지심체 요절보다 약 30년 늦은 조선시대 금속 활자본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서양보다는 약 50년 이른 것이고 국내 현존하는 책으로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네. 이 국보급 문화재가 최근 경매시장에 나왔는데요. 그 유통 경로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통치 자료와 기록들이 보관돼 있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가 보관된 귀중본실.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조선시대 최초 금속 활자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있는 문화재는 보관도 철저했습니다. 모두 이중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포장지를 펴자 깨끗한 표지의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표지에는 제7권이라고 적혀 있어 여러 권 중에 한 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송조표전 총류는 조선 태종 3년 때 인쇄한 책으로 국내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금속 활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전히 계속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갖춰 있으면은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서 씨는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7권 외에 또 다른 송조 표전 총류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권이 아닌 무려 10권이 지방에 있는 한 경매장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경매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활자본이 갑자기 경매에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곳은 고서 경매장이었습니다. 마침 취재진이 찾아간 날에도 경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안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붐볐습니다. 이날 가장 높게 입찰된 금액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될 경우 경매장 주인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으로부터 20%의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10권의 송조 표전 총류를 경매에 내놓은 사람은 누구일까? 원 소유주로부터 구매 부탁을 받은 경매장 주인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경매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1년 전 송조 표전 총류의 경매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는 10건 가운데 4권에서 7권까지 모두 4권만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입찰가는 3억 5천만 원. 왜 소장자는 4권만 경매에 내놓은 것일까? 소유주가 팔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인은 팔아야 되니까 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 부담을 줄여야 된다. 전시를 합니다.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눠서 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경매에서는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다시 경매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던 경매장 주인이 탁자 안쪽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낸 것입니다. 바로 송조 표전 총류였습니다. 근거에서 찾아왔습니다. 은행 근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책은 송조 표전 총류 1권부터 10권 중 제3권이었습니다. 9권은 모두 팔리고 한 권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왜 3권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알 듯 모를 듯한 이유를 대며 자신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상권은 이 전체를 제가 거래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 소유라고 할 수가 있죠. 9권은 누가 사갔을까? 먼저 1, 2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지방에 있는 한 박물관이었습니다. 인쇄활자본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가 송조 표전 총류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금속 활자본인 개미자 책은 보였지만 그 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측은 올해 2월 경매장 주인으로부터 1, 2권을 3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매에 나왔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우리는 한 권만 있습니다. 1, 2권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 거지. 전 책을 다 사는 건 없거든요. 보물로 지정된 것도 한 건데. 현재 송조 표전 총류 1, 2권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좀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유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좀 아주 부담 없이 전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입니다. 작년 7월 경매장 주인으로부터 4권에서 7권까지 모두 4권을 구입했습니다. 박물관 측이 밝힌 매입 가격은 3억 원. 경매 유찰 직후 구입해서인지 앞서 구입한 박물관보다는 싸게 구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곳 역시 책을 전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조 표전 총류는 일체 뭐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내사 중이라고 하니까 내사 중이고 그것이 사안이 끝날 때까지는 협조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번 송조 표전 총류의 구매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책들이 곳곳으로 분산됨으로써 학술 연구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사립도 아닌 공공박물관에서
왜 10권 모두를 구입하지 않은 것일까? 4, 5, 6, 7권 사실 때 1, 2, 3, 8, 9, 10권이 있는지는 모르셨다고요? 예,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분책됐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걸 자세히 알았으면은 안 샀죠. 한 얼마 정도에 구매하셨어요? 3억 원에 했습니다. 나머지 3권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책을 갖고 있다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내 연락을 했습니다. 책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송조 표전 총류라고요. 그 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 뭐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도 어디신데 그렇게 비싼 걸 찾으세요? 어디 박물관이세요? 책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만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는 원 소유자가 아닌 구매를 대행해주는 중간 상인이었습니다. 구매자를 무척 기다린 듯 반가워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9억 원, 한 권당 3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세 권인데 우리가 국립박물관에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싸게 하고 가격 때문에 납품을 안 하고. 얼마쯤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 9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9억. 세 권에? 네. 사서는 절대 손해는 없어요. 내가 해서 그 30억을 받고 싶잖아요. 30억짜리 되는 거예요. 보통 네. 물건이 있어야지. 짓기 다음인데. 9일 후 취재진은 다시 중간 상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취재진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취재진에게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서를 낸 것은 맞지만 아직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청서를 보여준 김 씨가 갑자기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송조 표전 총류 8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 9, 10권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이건 보다시피 안전빵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기로는 뭐 펀드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펀드에서 이런 거 쓸어가면은 이제 더 중앙박물관 더 골아프게, 더 못 살게. 나도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줄 알았지. 그때 서울서 만날 때. 서울에 펀드 하나 생겼다고 그러더라. 그렇다면 송조 표준 총류 10권의 원 소유자는 누구일까? 그는 지방에 위치한 한 민속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국보급 책을 갑자기 팔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찾아뵙는다 그랬죠?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집이 누굴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때부터 파셨어요 그래? 이것 때문이지 뭐. 돈 없이 그런 거지. 국보급이면 뭐 소중한 자산이잖아. 자산이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 이건 사실 그냥 사는 말이잖아. 내가 몰라야 뭐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몰랐다니까. 그런데 10권의 책이 분산이 되기까지 이상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원 소유주가 경매에 내놓기 전 책 모두를 국립중앙박물관에 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왜 매입을 하지 않은 것일까? 2004년 원 소장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출한 매도 신청서입니다. 1권에서 10권까지 10권 모두를 내놓은 금액은 5억 원, 권당 5천만 원입니다. 최근 취재진에게 제시한 액수와 비교하면 훨씬 싼 가격입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체 평가한 금액은 원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가격 때문에 매매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또 이게 국가 예산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된 것이고. 김 씨는 작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 씨가 제시한 금액은 2권에 8억 원. 그런데 지난 6월 다시 매도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2권에 9억을 불렀습니다.
10달 사이 무려 1억이나 오른 값입니다. 취재진이 만났던 고수방 주인 역시 2006년 6월 한 권을 국립박물관에 매도 신청했습니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나누어 파는 행위가 문화재를 투기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금액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책하는 행위, 문화재 파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구입하는 기관들이 국가의 그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대단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기관들에서 이걸 선도해서 사게 되면 이걸 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분책을 할 것이거든요. 5억 원에 내놓았던 문화재가 2년 만에 20억 원을 호가한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팔고 내놓은 금액을 합친 것이지만 이 정도면 부동산 투기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 PD.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내놓았다는 10권짜리 책이 여러 곳에서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에 팔렸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10권 중에 네. 1, 2권은 지방의 한 시립박물관에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3권은 이 책의 판매 대행을 맡았던 고수방 대표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4, 5, 6, 7권은 지방의 한 도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 9, 10권은 한의사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한의사가 소장하고 있는 3권을 9억 원에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중간 상인이 보여준 그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그 주소와 이름이 써 있지 않던데 그것을 보여준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네. 국가문화재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은 네. 아직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따라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신청서부터 보여주는 것은 국보급이라는 것을 강조해 판매가를 높이고 구매력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자, 사실 그 문화재라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이 한 권의 책이 여러 곳으로 쪼개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네,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더라도 분책을 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네. 물론 긴급을 요할 때 가능한 문화재 가지정 제도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네. 도자기, 고서와 같은 동산문화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네. 바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현행 문화재 관리의 문제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국내 최대 규모의 도난문화재 압수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압수된 도난문화재는 총 516점. 문화재를 되찾은 사람들은 감격스러워하며 눈물까지 보입니다. 참 눈물이 날라. 부처님 상. 이 탱화는 원래 있던 소재지를 기록하는 화기 부분이 지워져 있습니다. 경찰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훼손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고 지금 박물관에 지금 다 전시되는 게 화기 자체는 없다고 아예. 도난 문화재가 은닉돼 있던 곳을 압수수색할 당시 경찰이 촬영한 화면입니다. 한 박물관 수장고입니다. 이곳에서는 고서와 목판, 불교 미술품 등 모두 140여 점의 도난 문화재가 압수됐습니다. 해당 박물관 측은 도난 문화재인 줄 모르고 정당하게 사들인 이른바 선의 취득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의 취득이죠. 그게 그럼 선의 취득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내가 도둑묵으면 거기 뭐 몇 년 전부터 전부 다 오픈하고 그 전부 다 인터넷에 다 올려가지고 제공 다 해주고 어느 대학이 이렇게 했더라는 거 어떤 그건 뭔지도 몰랐는데 그분들이랑 한 거 그대로 다 올렸어요 인터넷에. 또 다른 사설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도난된 불교 미술품 7점을 압수했습니다. 일부 문화재는 전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도난 문화재인 줄 모르고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서 관장님이 사명감에 의해서 박물관이 유지가 되온 거고요. 그 사명감에 의해서 수집을 한 거고 결국
공익을 위해서 박물관의 존재라는 거고 박물관의 전시를 위해서 유물을 구입한다라는 거는 선의 취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선의취득이란 도난 물품인 줄 모르고 합당한 가격에 샀다면 소유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법조항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도난 물품인 줄 알고 샀다면 형법상 작물취득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매자 보호장치로 도입된 선의취득 조항은 문화재 유통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도난 문화재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거래에서도 민법상의 선의의 취득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도난된 문화재가 이 판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 거래만큼은 민법상의 선의의 취득 이 부분이 배제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난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반면 문화재는 전문 퇴리범들에게 우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사찰의 경우 문제는 심각합니다. 신라시대 때 창건된 이 절은 이미 2차례나 복장 유물이 틀렸습니다. 전문 집단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그냥 훼손을 할 수 없죠. 일반 사람이라면 절에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면요, 어서 부처님한테 압도당해가지고 뭐 엄숙해지고 뭐 그런 거 할 수 없죠. 주요 유물을 보관해 놓은 수장고입니다. 사찰 관계자는 그동안 도난을 우려해 언론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창건된 지 1500년이 지난 역사답게 진귀한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상에서 나온 복장 유물과 오래된 보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 복장 유물이 틀린 후 수사당국에 의해 회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복원돼야 되거든요. 특히 복장 유물의 경우는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 당시 잃어버린 양이 얼마냐 물어본다면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류와 수장고에 있는 네, 수장고에 있는 지류와 또 그 당시에 그 옷감 뭐 비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촛대 그거는 그런 양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계룡산에 위치한 한 사찰. 이곳 역시 지난 98년 탱화를 도난당했습니다. 국보 한 점과 보물 4점, 미지정 문화재 106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주요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사찰 곳곳에 모두 13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한 채 도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밤에는 저를 보호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조상들의 그런 성부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주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찰을 노리는 문화재 전문 퇴리범들의 수법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해남에 위치한 한 사찰. 지난 2000년 9월 대낮에 문화재를 도난당했습니다. 성보박물관에 전시돼 있던 문화재 13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점심시간 2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13점 중 일부는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난당할 것을 우려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법당에는 조용한 산사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난 경보 장치와 적외선 감지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쪽하고 이쪽 부분이 지금 적외선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적외선을 이제 손을 넘어가게 되면 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작동이 되는 거죠. 경보음이 울린 지 약 10분 후 보안업체와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산속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한 편. 그러나
범인이 물건을 챙겨 달아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25분이니까 10분 정도 걸렸네요. 10분 정도.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 출동 오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도난 맞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 사찰에 계신 당직자분들한테 그 비상 연락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도망 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흥화되고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순찰 위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린 것 같습니다. 서상복 씨가 보내온 편지를 보면 그에겐 문화재를 훔치는 데 있어 불가능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사찰은 서 씨의 단골 장소였습니다. 와서 범죄를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도굴 하는 것보다도 부처님 복장을 하는 것이 저희 쪽으로도 수익명도 많고 해가지고 그 길을 택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04년 발간한 도난문화재 도록입니다. 85년부터 도난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문화재는 15,000여 점. 이제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고 싶다는 서 씨.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에게 문화재 도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처벌을 좀 강화하면은 아이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은 형기도 길고 참 고생을 많이 하겠다는 거 인식을 한번 줘야 되는 거고 또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사는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계속 찾게 되니까 범죄가 또 늘어나는 거죠. 문화재 대도 서 씨는 제작진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사범 단속 실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법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곤충들만 걸려 죽는다. 새 정도만 돼도 거미줄을 치고 나가며 거미까지 잡아먹는다. 돈 있고 힘 있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결코 투기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